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오늘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간호사 숙련도에 따라 접종 후에 남는 백신으로 허가 정량보다 한 명 더 맞추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백신 쥐어짜기에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박동주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채널A가 보도한 건설업자 유착 의혹을 부인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사건을 보도해서 집중 분석합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어제 새벽 부산 서면 일대를 지나가다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부천시가 안면 인식 기술과 CCTV를 결합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갑니다. 역학조사 시간을 10분의 1까지도 아낄 수 있다는데 사생활 침해와 감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쓰레기 수거나 아동복 구매를 대신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24시간 집콕 라이프를 경제를 보다에서 짚어봅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오늘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었는데요. 화이자는 보관이나 접종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일반 주사랑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라고 맞아본 분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첫 소식 조윤성 기자입니다. 외투를 벗고 팔 왼쪽 옷을 걷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미화원 정미경 씨였습니다. 와, 처음에 맞는구나. 영광입니다. 이러고 맞았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하고 근육주사보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역시 접종 후 한시름 돋습니다. 항상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조금 졸이고 있었는데 백신을 맞음으로써 조금 걱정을 좀 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예방 효과 95%인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접종 절차가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초저온 보관된 백신을 2차례 걸쳐 해동해야 합니다. 이후 희석해 10차례 아래로 뒤집되 절대 흔들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 등 모두 300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는 중앙의료원에서만, 다음 달 3일부터는 권역예방접종센터 3곳과 대구 동산병원에서, 3월 8일 이후로는 감염병 전담병원 82곳에서 접종이 이뤄집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번 5만 병분에 이어 3월 넷째 주에 50만 병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우리 기술로 만든 백신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피스톤을 저렇게 바늘 쪽으로 최대한 밀어 넣어서 접종할 때 소실되는 백신량이 훨씬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이 주사기를 쓰면 5명분인 백신 1병을 6명까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접종을 시작해보니까 7명도 맞출 수 있겠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끼려다가 탈날까 우려도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1병에는 6회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신 접종을 지켜본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백신 잔량이 거의 없는 국산 전용 주사기를 쓰면 7회분이 나온다며 접종 인원 확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해동되면 0.45cc로 여기에 1.8cc의 생리식염수를 섞으면 한 병의 총량은 2.2cc가 됩니다. 한 명당 접종 용량이 0.3cc인 만큼 7회분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방역당국은 권고 인원수 접종 후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 경우 화이자는 1명, 아스트라제네카는 최대 2명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 세계 최초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희석과 접종 전 주사기 테스트 과정에서 백신 소모량을 기계처럼 정밀하게 맞춰야 한다며 부담을 토로합니다. 논란이 되자 당국은 잔여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한 발을 뺐습니다.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7명까지 나눠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명당 정량은 반드시 지키고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병에 남는 백신을 모아 접종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백신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숙련도를 빌미로 백신 쥐어짜기를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 속에 내일 모레가 3.1절이죠. 보수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죠.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서채래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 정지 재판에서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7건의 집회는 불허했지만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신고한 2개 집회에 대해서는 참석 규모를 줄여서 열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방역을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광화문 일부 인도에서 20-30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신 법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집회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1m씩이라도 좀 뛰면서 이런 집회를 하면은 방역에 이런 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감염 부분도 당연히 걱정되고 어느 정도 자제해두면 좋지 않을까.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는 허가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자, 공수처는 아직 수사 인력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이규원 검사, 요구한 사람들 모두가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작 수사받는 사람이 직접 그런 요구를 하는 게 공수처 취지와 맞는지 의아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검찰에 자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최근 수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는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런 요구를 일관되게 전달한 겁니다.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출범했으니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제 수원지검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가 판단하겠지만 사건을 이첩할 예정인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팀도 못 갖춘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사실상 이 사건 관련 수사가 당분간 지연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나서면서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철환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번갯불에 콩구 먹듯 하는 제도 변화 추진은 참으로 부적절하다며 전국 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지검의 다른 검사도 외국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공소만 제기한다는 주장은 허위 정보라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박동주 총경 비위 의혹을 채널A가 단독 보도해왔는데 후속 보도도 이어가겠습니다. 고급 리조트 숙박비도 건설업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총경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남영주 기자입니다. 박동주 총경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장으로 일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박 총경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몇 가지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경남 남해 고급 리조트에서 수차례 숙박했고 이 숙박비를 건설업자가 대신 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시골집이 잘 정리돼 있고 처가도 인근이라 굳이 비싼 리조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압수한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넘겨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업자에게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사겠다고 제안해 구매했고
세금 계산서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할 때 업체에 재고가 있으면 신속하게 판매하는 게 정부 요구였다고 구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여직원을 부르고 사무실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의혹이나 경찰대 동기인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는 박 총경의 추가 해명을 드리려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모든 국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깔린 15만 명의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 강남경찰서장 박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박 총경의 해명을 충분히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진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팀의 최석호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술자리 여직원을 부른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박 총경에 대한 경찰의 감찰 조사 대상은 그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일했던 지난 2019년과 2020년입니다. 네. 의혹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근무 시간에 여직원을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고 네. 그 술값을 경찰대 동기인 변호사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 건설업자로부터 호화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예.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예. 일단 술값을 대신 냈다는 의혹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친구가 대학 동기가 변호사고 이 사람이 술값을 대신 내줬다는 건데요. 물론 술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부서 회식 비용이잖아요. 이걸 대납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 변호사 누구인지 박총경과 경찰대 동기는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얼마 다니지 않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총경이 있었던 이 지능범죄수사대라는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기업 수사는 물론이고요. 주요 인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이권 개입 의혹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능범죄수사대장이란 자리는 네. 경찰 수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 경찰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만약 술값을 대신 지불했을 당시에 이 변호사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면 네네.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 네.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력을 보니까요. 뭐 서울경찰청 지능수사계장과 대장, 또 강남경찰서장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굳이 뭐 마스크를 빼돌렸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불법 유통 혐의가 포착이 돼서 지능범죄수사대가 대량으로 압수한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돼야 하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폐기하거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고가의 명품 같은 경우엔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국가가 경매에 붙이는 공매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엔 공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 총경은 당시 정부에서도 마스크 재고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 압수품을 사적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팔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논란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보면 마스크가 굉장히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해명을 보니까 경남 남해에 있는 호화 리조트에서 건설업자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가 어제 채널A 보도 내용이었거든요. 이것도 반박을 했죠.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시골집이 잘 돼 있어서 굳이 리조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가 리조트 숙박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리조트엔 숙박 시설 외에도
18홀짜리 골프장과 스파는 물론이고 그렇죠, 예. 고급 식당만 해도 여러 개가 있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회관을 받은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총경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너무나 여러 번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감찰만 해서 과연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술자리에 의해서 이제 돈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유착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영장이 필요합니다. 강제 수사로 전환이 돼야 영장 신청도 가능한데 정식 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최근 폭로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무려 26분을 쉬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겨울잠을 깨고 돌아온 축구의 계절. 하지만 프로축구 개막 전날 관심은 온통 기성용에게 쏠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기성용은 다시 한번 폭로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기성용은 당장이라도 직접 해명하려고 했지만 기다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겠다.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몰리니 좀만 더 기다려봐라.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폭로자 측이 주장하는 회유와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돈을 줄 테니까 무마를 하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증거가 있으면 갖고 오시라니까요. 끝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기성용은 오늘 개막전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기 시작 36분 만에 교체대에 나왔습니다. 오른쪽 허벅지가 불편해 교체 뒤에는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경기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정면 돌파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례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폭행을 했다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겠습니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경찰로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1시쯤. 20대 남녀와 또 다른 20대 남성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들 중에는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래퍼 장용준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이곳 서면 거리를 걷다가 주차돼 있는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혔고 이후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장 씨와 동행 여성, 운전자 사이의 다툼은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장 씨가 욕을 하고 몸을 심하게 밀었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뭐 잡아 당기고 치고 하길래 얼굴 갖다 대줬죠. 때릴 거면 때리라고. 침 뱉더라고요. 얼굴에 저번 침 뱉었는데. 운전자는 장 씨에게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이러면서 여자분도 영상 찍으니까 남자가 얼굴 가려주고 하더라고요. 장 씨의 아버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있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씨는 경찰에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절 수사 관련상 진행 사항이라든지 당사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저희들은 확정이 되지 않아요. 채널A는 장 씨 측 입장을 들으려고 가족 등에게 전화와 문자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경기도 김포부터 인천 강화도 또 월미도까지 왕복 130km 넘게 운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전자 면허가 있을 턱이 없는 10대 청소년이었고요. 심지어 차도 훔친 거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검은색 차량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3시간이 조금 지나 차량이 근처 도로에 다시 나타났고 뒤이어 다른 차량이 검은색 차를 쫓아갑니다. 10대 청소년이 경기 김포시 자동차 공업사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몰고 김포에서 인천 동막해수욕장을 지나 월미도까지 갔고 다시 김포로 돌아오기까지 13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지 3시간여 만에 17살 소년이 붙잡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년은 앞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를 어떻게 훔쳤는지, 범행 장소에는 차를 돌려주러 간 건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소년을 입건했고 차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 절도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CCTV와 결합해 내가 언제 뭘 하는지 훤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부천시가 구축한다는 시스템을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추정용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가라앉고 나면 과연 이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까?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발주하려는 지능형 역학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이 목적입니다. 고화질 CCTV로 찍은 영상에서 인공지능으로 확진자 얼굴 체형 등을 인식해 동선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는 원리입니다. 역학조사관이 확진자가 찍힌 CCTV 영상을 일일이 분석했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최대 60분이 걸리던 영상 분석 작업 시간이 이 기술을 쓰면 짧게는 5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효과에 대한 기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가족, 지인, 친한 주변 사람들이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개인 정보보다는 그게 방역이 최우선이라고요. 저희의 이런 동선 이런 걸 다 안다는 게 제대로 보호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부천시는 암호화와 자료 분산 저장을 하면 걱정 없다고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걸 통해서 기록들을 미분조할 수 없게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거고, 그런 안전장치랑 당연히 공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지만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에선 시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헬멧을 쓰고 다니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걱정을 불씨시킬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대표 또 금태섭 전 의원, 여론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 경선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가정하고 안 대표와 박 후보, 금 전 의원과 박 후보 중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각각 묻는 방식입니다. 문항은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여권 후보와 1대1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중요하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본선입니다.
누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것인가? 누가 박영선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금 전 의원은 SNS에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달라며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안 대표는 여론조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내일 재개발 지역을 방문하는 등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모레 승패가 가려집니다. 민주당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선거인단을 5대5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역시 모레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과 3일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4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이번엔 가덕도 신공항으로 갈라진 국민의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산대, 대구 경북 의원들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걸린 만큼 당론이 모아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만 결국 여당이 쏘아 올린 공에 제1야당은 내부 분열에 빠져버렸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다선 의원은 우리나라 입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흑역사라고 비판했고 다른 의원 역시 노골적인 선거용 공약에 당 전체가 놀아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기마다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난무한다면 앞으로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심각해질 텐데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반면 부산 지역 의원들은 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주민들의 20년 묵은 염원이 이뤄지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경부 고속도로급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일까 싶을 정도로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3명, 대부분 대구 경북 의원들입니다. 반면 부산 지역 의원을 포함해 33명은 찬성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이 둘로 쪼개진 걸 두고 리더십 부재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민주당은 돈 풀기에도 속도를 냅니다. 20조 원 되는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나눠줄 예정인데 노점상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본 손실을 보상하는 법도 입법하겠다 하는데 이건 역시 매달 수조 원씩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법안이죠. 4월 선거 때문에 돈 푸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또 그 많은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획기적인 건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넣은 것이라며 4만여 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 20조 원 정도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내일 고비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돼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통과 3개월 후부터 보상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들을 법 개정안에 마련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보상할지는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대상이 늘어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약 90만 명. 이들에게 월 100만 원씩 정액 보상할 경우 매달 1조 원가량이 듭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안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추산한 월 보상액은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부인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뭐는 생각하지 마. 민주당 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요? 레임덕입니다. 뒤뚱거리는 오리를 뜻하죠. 네.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검찰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던 신현수 민정수석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도 당청 간 이견을 보였는데요. 야당은 이를 레임덕으로 규정했습니다. 권력 핵심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기적 징후입니다. 정권 말기적 징후이고.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40%입니다. 이 정도면 레임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민주당은 그 대목을 들어서 레임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조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레임덕 논란을 더 키웠어요. 지난 21일인데요. 이재명 지사 산책하다 발견한 새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마침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갔을 때라 오리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 지사 측은 정치적 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우연이지만 하필 이 타이밍에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뭐가 떠오르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레임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레임덕이 떠오르는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39%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높은데요. 지지율만 보면 레임덕이라고 하기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강하게 부정할수록 예. 국민들의 머릿속에 레임덕이란 단어가 각인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되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어제 법사위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습니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논란 끝에 보류된 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기득권 편에서 반대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병원 의원은 역사와 국민적 열망을 배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득권. 예. 그런데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국회 법사위원이 18명인데요. 네. 그중 법력권은 과반인 12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할 때처럼 충분히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건데요. 그런데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의사들을 자극해서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접종 일정에 문제가 생겨 여당 책임론이 불거지면 네. 4월 보궐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선거, 없겠죠. 네. 야권에선 유리할 땐 강행 처리, 불리할 땐 야당 핑계 대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핑계 말고로 정해봤습니다. 네, 핑계 말고 정도만 걷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2년 전에 괴한들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습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유조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 반복단체 회원 중에 한 명이요. 법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대사관 습격 사건은 망명하고 싶어 했던 북한 외교관이 요청한 위장 납치극이라는 겁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한수아 기자가 당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직원들을 결박했던 반북단체 자유조선. 7명 일행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은 가택 연금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안 씨 측 입장은 사건이 2년 만에 LA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6쪽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진술서에는 북한 외교관이 추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발적 망명이 아닌 납치당하는 비자발적 망명처럼 상황을 꾸며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조선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과 안 씨 등은 오후 4시 40분쯤 북한 외교관과 가족 등 6명이 머물던 대사관에 도착했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조선 회원은 대사관에 걸려있던 김일성 부자의 사진 액자를 내던졌습니다. 안 씨는 결박하는 모습도 일부러 연출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30여 분 뒤 한 외교관의 부인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부인의 신고로 경찰 3명이 출동하고 북한에서 걸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탈북을 원하던 북한인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유조선 일행이 차를 타고 대사관을 떠나면서 납치 시도는 4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스페인 수사기관은 미국으로 돌아간 안 씨에게 주거 침입, 불법 감금 등 6가지 혐의로 송환을 요청했지만 안 씨 측은 요청을 받아 인질극을 벌였고 당시 손을 다쳐 범행에 가담조차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17년 2월 피살된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의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북한 정권의 살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함께 습격했던 자유조선의 리더 홍 씨의 행적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사회에서만 미국 사람하고만 지냈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 홍을 알게 됐는지 저는 그냥 그것만 원망스러워요. 안 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미 연방법원이 오는 4월 9일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진술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세계 각국의 인권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사우디를 겨냥했습니다. 반체제 언론인을 암살한 배후로 사우디 왕세자를 콕 집어서 지목을 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우디는 우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끈끈한 맹방이죠. 그래도 예외는 없는 걸 보면 북한 문제가 걸린 우리도 주시할 대목입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8년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남성. 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던 자말 카슈크지는 이곳에서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사우디 왕가의 2인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배우로 지목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인 사우디 문제에 개입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The CIA has looked at it. They've studied it a lot. They have nothing definitive.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달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최종 승인한 암살이었다고 평가한 기밀 보고서를 해제해 일반에게 전격 공개한 겁니다.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인사 76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왕세자는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인권이라는 가치 외교에선 중동의 주요 우방인 사우디는 물론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And so what we've done by the actions that we've taken is really not to rupture the relationship, but to recalibrate it. 북한 인권 특사 재임명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도 다시 꺼내들 것으로 알려져 대북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우리 정부와 의견차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에 1도,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8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화재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해 주시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